준비를 해야 돼. 지금은 괜찮게 보이죠? 네. 네, 잘 네. 보여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 명이 안 들어왔네 아직. 아니, 저희가 시협에서 또 홍보를 했는데 네. 분들이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아, 그분들이 이 준번호 아세요? 네, 공지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5분인데 신청하신 분이 지금 4분밖에 안 돼요? 아니, 몇 분 더 들을 수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전화 좀 한번 해보세요.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네. 종자 기능사 관련된 과목은 3개의 과목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종자 생산이라는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전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종자 일반, 그러니까 이제 작물 재배 일반, 뭐 이렇게 3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의 과목은 주로 이제 농업계 고등학교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농업계 고등학생들은 이제 졸업할 때 종자 기능사 자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 관련된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를 이수하게 되면 종자 기능사가 아니라 기능사는 패스하고 종자 기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편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3학년이나 2학년 이렇게 편입을 하겠죠. 대학 나오셨으면 이제 편입을 하면 3, 4학년 이렇게 이제 학점 따면 바로 이제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종자 기능사 자격증이 어디에 쓰느냐? 여러분이 이제 도시농업관리사라든지 뭐 이런 또 다른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 산업관리공단에서 이수한 농업 관련된 유기농 기능사라든지 또는 이제 작물 보호 기능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따로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종자 기능사를 따면 그거 없이 이제 관리사 과정에 대한 수업만 들으면 종자 관리사 자격증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자 기능사 자격증을 수료하고 기농을 하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자격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은 또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정말 짓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 그 종자 관련해서 각 지자체마다 이후에 이제 수업 안에서도 배우겠지만 국립종자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이제 농업자원 관련된 그 관리공단 뭐 이런 데에 취업을 하실 때 이 자격증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귀농이라든지 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큐넷에 다 이제 가입을 하셔서 이 그 시험 관련된 일정들을 이제 숙지를 하셨을 텐데 이제 이 일정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텐데 그 전에 이제 이 필기 1차 시험 관련된 수강은 다 이제 마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후에 아마 이제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 1차는 이제 사지선다형 필기 시험으로 되어 있고요. 2차 시험은 원래는 실기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막 그 접목도 해보고, 그다음에 종자 파종도 해보고, 일항도 만들어보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이제 이그 심사에 그 공평성이라든지, 어떤 데 가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심사를 하고, 어떤 데를 시험장에 가면 굉장히 쉽게 합격해주고, 뭐 이런 형평성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도 실기보다는 필답형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써서 거기에 이제 키워드가 몇 개 들어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2차 과목이 1차 과목하고 다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1강에서 1차 실기를 꾸준히 준비하면 2차도 자연스럽게 준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종자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종묘와 종자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종자 기능사를 따는 건데 시험 범위 안에는 종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묘 기능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종자뿐만 아니라 종자의 역할을 하는 모종, 그다음에 종자를 대신할 수 있는 영양체, 꽃꽂이라든지, 그다음에 젖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감자와 같이 이렇게 영양체로 그냥 심어서 동이뿌리를 그냥 동이줄기를 심어서 이렇게 번식하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한 개념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까지도 다룬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자 말고도 다른 게 또 있네 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각자 이렇게 종자는 그 교재는 구입하셔야 돼요. 보니까 1월 3일판으로 새로 나온 그 윈큐 그 교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작년 걸 가지고 있는데 올해 걸로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의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게 시험의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로 이제 작년에 횡성 지역에 있는 여성 농민들하고 같이 이 그 종자 기능사 공부를 했어요. 그 횡성 여성 농업인 회관에서 주최를 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1지차까지 다 최종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7분이 나왔어요. 세 분은 아예 시험도 안 보셔가지고 사실은 시험 보신 분들은 다 전원 합격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의 분류를 보면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식물학상의 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학상의 과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자, 영양기관 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거죠. 보시면 콩, 유채, 담배, 아마, 목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종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밀, 보리는 과일이에요. 옥수수도 과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건 이제 식물학상의 분류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때 이게 개념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분류가 되는지 이런 것을 굉장히 유념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로 모으고 이쪽으로 모으고 편가르기를 잘 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식물학상의 종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콩, 유채, 담배, 보리 이렇게 나오면 식물학상의 종자가 아닌 것은 보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류를 했을 때 이 분류표들을
꼼꼼하게 기억하시면서 이건 정말 어렵죠, 그죠? 예, 과일이라 그러면 복숭아, 자두, 앵두 뭐 이런 것은 과일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벼, 귀리, 밀, 보리, 옥수수까지 과일이라고 좀 헷갈리실 거예요. 아무튼 이제 식물학상인 분류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자로 이제 번식하는 것들은 버섯하고 고사리. 사실은 이제 이끼도 있지만 이끼는 먹는 게 아니니까 그냥 버섯, 고사리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기관으로는 감자는 이제 덩이줄기, 그다음에 고구마는 덩이뿌리. 그 외에도 뭐 쪽파라든지, 그죠? 예, 뭐 이런 것들도 영양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쪽파도, 그다음에 토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약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영양기관으로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씨앗으로 심느냐, 뭐 이런 것들을 포자로 심느냐, 영양기관으로 심느냐 이런 거예요. 어려운 것은 이제 식물학상의 종자와 과일을 구분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꽃밥, 이 꽃의 모양이에요. 꽃의 모양을 보면 보시면 이제 이 위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잠시 그 전시협회 분들이 못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만요. 잠시 끊어 가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다시 이게 줌을 따로 설정을 했나 봐요. 네. 자, 이제 꽃의 구조를 보시면 저렇게 위로 삐쭉 올라와 있는 게 이제 그 화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분관. 그리고 꽃가루가 저 수술에 있죠, 여기. 수술이 있으면 이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이 화분 형태로 이 머리에 닿는 것, 이것을 수분이라고 하고요. 그럼 수분하게 되면 이 선생님, 꽃가루 안에 네,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요. 네. 지금 최복희 선생님께서 그 씨앗 도서관 협의회 쪽에서 10분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사이트를 여기다 다시 올려드렸어요. 네, 아, 네. 예. 이제 들어오시고 계세요. 지금 들어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은수님 죄송합니다. 이게 서로 이게 지금 줌 사이트 여는 것을 좀 달리 열었나 봐요. 네, 따로. 그냥 한 군데로 통일해 드렸으니까 이제 들어오실 겁니다. 자, 이제 이 꽃가루가 이 꽃가루간 에 닿는 것을 수분이라고 그러고 이 꽃가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정핵하고 꽃가루간 핵 이렇게 돼 있어요. 정핵이 2개 들어 있고 꽃가루간 핵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꽃가루는 세포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3개로 되어 있고 꽃가루간 핵은 이렇게 이제 굴착 작업을 하는 거죠. 꽃가루간을 따라서 쭉 여기에 있는 밑씨에까지 이르게 하는 굴착 작업을 하는 게 꽃가루간이고요. 그 다음에 정액 2개는 여기에 있는 하나의 난세포하고 만나고 또 극핵하고 만나서 수정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밑씨에 있는 세포의 숫자를 보면 이제 뒤에 또 자세하게 하지만 세포가 8개예요. 위에 3개의 세포가 있고 아래에 조세포하고 알세포, 난세포가 있고 돼지코처럼 이렇게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극핵이라고 하는 게 2개 있어요. 그래서 총
8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핵 2개하고 정핵이 만나게 되면 배젖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난세포하고 정핵이 만들면 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배젖과 배를 2가지를 다 만드는 수정이라 그래서 중복수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씨앗들은 이렇게 나중에 식물체가 될 배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식물체, 어린 식물체를 키울 양분을 가지고 있는 배젖이라는 게 같이 있게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배젖이라는 용어도 뭐 떡잎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따로 부리기도 하고요. 그건 또 다른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양분하고 도시락을 챙겨서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어린 싹을 키우기 위해서 도시락을 챙겨 보낸. 그래서 어린 싹을 키우는 수정이 난세포하고 정액이 만나서 배를 이루고, 그다음에 도시락을 만드는 수정은 극핵 2개하고 정핵 이게 만나서 배젖이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극핵은 세포가 2개죠, 그죠? NN이라는 표시가 그거고요. 정핵도 세포 하나니까 N.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서 3N 배체의 배젖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난세포도 N, 정핵도 N 해서 2N 배체의 이제 종자가 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종자예요. 좀 어렵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종자 기능사 시험 전체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개념. 이게 뭐고 어느 부위를 얘기하는 거다. 이걸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윙큐라든지 이런 책자를 보면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하나도 없이 다 문제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책도 이제 하겠지만 이렇게 좀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이게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꽃가루는 당연히 이제 그 수컷이잖아요. 그죠? 수컷이고 이 난세포는 암컷이에요. 그러니까 암수가 만난 거죠. 그죠? 예. 근데 그래서 되게 이제 꽃가루는 이제 그 웅이라고 하고요. 웅. 그래서 이제 수컷 웅자를 써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웅핵이라든지 뭐 이런 말로 또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솔직히 웅이 뭐야? 그러면 이건 수컷이란 얘기구나. 그럼 암컷은 자예요. 자. 한자로. 우리 이제 자웅을 겨룬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컷과 수컷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웅을 겨룬다. 암컷과 수컷이 겨룬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웅자가 들어가면 꽃가루 얘기고 식물이니까 웅이라고 들어가면 꽃가루가 늘어나나 보다. 꽃가루가 얘기다. 꽃가루 얘기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것은 난세포 또는 이제 난세포라고도 하고 알세포라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농사 관련된 용어들이 되게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쓰던 말들 이런 말들을 계속 써왔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농진청이 있게 된 것도 결국 이제 일본 애들이 물러나면서 이렇게 농진청이 만들어졌잖아요. 권원모 부장이 물러나면서 농진청이 생기면서 일본에서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한 90년대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다 일본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제 농사 교육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용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최신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젊은 학자들이 또 이제 외국에서 배워서 또 들어온 학자들은 또 다른 용어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개념을 얘기하면서도 서로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문제도 그래요. 시험 문제도 심지어는 그걸 똑같은 뭐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이렇게 용어를 써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분간 이제 우리나라가 농사와 관련된 용어도 하나로 이제 이렇게 통일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대신에 좀 한자를 알면 한자 용어를 좀 알면 좀 이 한자를 뜻풀이해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종자의 형태에 대한 얘기, 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종자의 분류에서 꽃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도 합니다. 꽃의 구조에 따라서 암술과 수술, 꽃잎, 꽃받침을 모두 갖고 있는 꽃은 갖춘 꽃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없는 것은 안 갖춘 꽃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꽃잎 모양에 따라서도 꽃잎 밑부분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은 통꽃이라고 하고요. 꽃잎이 서로 떨어져 꽃받침이 붙어 있는 것은 갈래꽃이라고 해요. 와, 어렵죠? 나팔꽃, 호박, 민들레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나중에 정리해 드릴 때는 좀 이걸 쉽게 좀 다시 또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부를 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수에 따른 구분은 양성화가 있고요. 양성화는 한 꽃에서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는 꽃을 얘기해요. 대개 이렇게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는 꽃들이 많죠. 개나리, 민들레, 장미. 그다음에 단성화는 두 가지로 구분해요. 자웅동주, 자웅이주. 그래서 자웅이 여기서 나오죠, 그죠? 자가 뭐라고요? 암컷. 웅이 수컷이죠, 그죠? 암컷과 수컷이 동주 한 나무에 같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대개 암꽃과 수컷이 같은 구리에 피는 꽃은 호박이라든지 박과작물들이 대부분이고요. 호박, 오이, 뭐 참외, 수세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박과작물이잖아요. 박과작물하고 그다음에 소나무, 침엽수 나무 중에서는 소나무가 자웅동주에 속해요. 그다음에 이제 자웅이주,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서로 다른 구리에 있는 거. 자웅이주는 은행나무하고 소철. 그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면 작물로는 이제 시금치라든지 아스파라거스가 이제 자웅이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종자의 분류에서 또 중요한 문제는 꽃차례에 대한 문제예요. 꽃차례. 이건 시험에 꼭 나오고요. 특히 이제 2차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총상화서, 원추화서, 수상화서, 삼방화서, 단순산형화서, 복합산형화서, 두상화서, 미상화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때 이제 2차 시험에는 그림이 나와요. 이건 무슨 화서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총상화서는 이제 총체, 그러니까 우리 그 먼지털이 있잖아요. 그걸 총체라 그러잖아요. 먼지털이 모양으로 생겨서 이제 총상화서. 원추는 이제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원추 모양, 뒤집어지는 원추죠. 뒤집어지는 원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원추화서라고 그러고요. 수상화서는 숫자가 이삭 숫자예요. 이삭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벼이삭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장이삭 뭐 이런 애들 그런 이삭 모양의 화서다 이런 뜻이에요. 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이죠, 그죠? 그다음에 삼방화서, 산형화서가 있는데 삼방화서는 이 우산 모양이긴 한데 방자가 모날 방자예요. 근데 우산 모양이긴 한데 뾰족한 거, 끝허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죠, 그죠? 뾰족한 걸 이제 삼방화서라고 보시면 되고, 산형화서는 진짜 우산 모양의 화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복합산형화서는 이런 산형화서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작물에 하나하나 속하는지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페이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상화서는 위에 이제 해바라기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머리 모양으로 이제 여러 꽃들이
한꺼번에 피어 있는 그런 것들을 두상화사라고 합니다. 해바라기 안에는 저 겉에 있는 꽃잎들은 나비나 벌을 유인하기 위한 꽃잎이고요. 실제 꽃은 저 안쪽에 있는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죠? 그 위에 있는 애들이 실제 꽃이에요. 그래서 두상화사는 꽃이 굉장히 촘촘하게 모여 있는 애들이 저 가운데 심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바라기 보면 겉에 있는 이런 노란 꽃잎들은 가짜 꽃잎이고요. 예. 안에 있는 실제 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상화사는 이제 말 그대로 꼬리 밑자예요. 꼬리처럼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의 이제 화사를 미상화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자를 분류할 때 우리 이제 그런 거 배웠죠. 종속, 과목, 강문계, 그죠? 예, 이거예요. 개는 이제 되게 여기서는 안 쓰는데 왜냐하면 이제 동물계, 식물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개니까. 근데 이제 이후에 이 식물에 들어와서 이제 밑에서부터 종, 속, 과, 목, 강, 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안에 또 이제 나중에 변종이라든지 또는 아속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또 들어가요. 같은 속이긴 한데 약간 좀 다른 모양들은 또 이제 이렇게 변종이라든지 아속이라든지 아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가장 최종 단위가 종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만 알게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작물의 그 생태학적인 분류를 할 때 가장 먼저 쓰는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과예요. 과. 벽과, 콩과, 가지과, 십자과과, 박과, 선형과, 백합과, 국화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에 속하는 작물들이 많은지 우리가 이제 작물로 썼을 때 이게 어느 과에 속하는 건지를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사실은 종자기능사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문제가 한 1000문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컴퓨터에서 그걸 이제 기수 때마다 한 20문제씩, 40문제씩, 60문제씩 이렇게 나중에 선정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를 가장 많이 풀어본 사람이 합격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제 용어를 알고 개념을 아는 것은 어쩌면 2차 시험이고요. 1차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윙큐라고 하는 교재를 보면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출문제가 사실은 이제 자주 풀어보면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제 보기도 순서도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재 받으시면 열심히 이제 풀어보시면 1차 시험 합격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자의 분류를 보면요. 수분 형태에 따라서 유성생식이 있어요. 유성생식. 그러니까 우리가 무성생식도 있겠죠, 그러면. 성이 없는 상태로 생식하는 게 있죠. 우리 감자라든지 뭐 이렇게 영양체로 분식하는 것은 당연히 무성생식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 생태계에서는 유성생식이 기본이에요. 유성생식이. 그리고 유성생식 가운데서도 이게 타가수분하는 게 있고 자가수분하는 게 있어요. 타가수분하는 것은 다른 꽃의 꽃가루가 와서 암술머리에 닿는 이게 이제 타가수분이고요. 자가수분은 자기 꽃가루 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분과 수정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수분하고 수정은 다른 겁니다. 수분은 꽃가루가 그냥 암술머리에 닿는 거. 이게 이제 수분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 안에 알세포, 난세포까지 정액이 도달을 해서 만나는 것을 이제 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타가수분과 자가수분을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방임수분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뇌수분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가수분부터 설명하면 다른 꽃에서 꽃가루를 받아서 열매나 씨를 맺는 일을 말합니다. 박과작물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십자화과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타가수분하는 것은 박과 십자화과 작물이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아주 편하죠. 근데 이제 또 자가수분하는 것들은 대개 이제 양성화해서 자기 꽃가루 바지를 하는 꽃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콩 종류들, 그다음에 가집과 작물들이 대개 자가수분을 합니다. 근데 생명들이 대개 다양성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타가수분이 원칙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타가수분도 하면서 자가수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타가수분의 작물들에 대해서는 이게 교잡이라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타가수분하는 작물의 종자생산법하고 자가수분하는 작물들의 종자생산법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2장 이제 두 번째 과목 육종에 대해서 배울 때는 얘네들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격리라든지 아니면 육종의 방식들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타가수분하고 자가수분이 어떤 작물이 있는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임수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로 이제 토종의 개념으로 방임수분의 결과물이 이제 토종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나 곤충에 의해서 자연 상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수분을 이제 방임수분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이런 방임수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방임수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같은 종끼리 이렇게 방임을 하는 거지 전혀 다른 애들을 이렇게 방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추하고 순무가 있다 그러면 배추하고 순무는 교잡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배추 종류끼리 이렇게 방임수분을 시키는 거지 배추하고 순무를 같이 집어넣고 수분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토종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 그대로 얘기하면 토종은 아주 잡종이잖아요.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게 토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수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자가 불합성 물질이 있는 이 십자화과 작물들에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교배할 때 그렇게 십자화과 작물의 특이한 성질이 이제 자가불화합 물질이에요. 자가불화합 물질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수분을 할 때 꽃가루에 세포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꽃가루가 관 핵이 있고 정핵 2개가 있고 그죠? 그 꽃가루가 한 핵이 굴착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꽃가루 바지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자가불합성 물질들이 생겨서 자기 꽃가루 바지를 하게 되면 이 꽃가루관 핵이라고 하는 굴착 작업을 해야 되는 이 꽃가루관 핵이 불능이 돼 버려요. 굴착 작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수분은 됐는데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가불합성 물질이 생성되기 이전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수분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수정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법. 이건 이제 나중에 수정 방법과 또 이제 또 유전학에서 육종하는 방법식에서 또 한 번 이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또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3개의 과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자생산, 유전학, 작물재배 일반 이 3개의 과목이 있는데 사실은 서로 다 이렇게 겹쳐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종자생산의 분야의 문제인지 유전학의 문제인지 작물 재배에 관련된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쉽게 푸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섞여 있는데 똑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종자 생산에 관한 얘기인지 유전학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작물 재배 일반에 대한 얘기인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문장, 문제에 있어서 그 문장들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자의 분류에 있어서 배유의 유무에 따라서 아까 배젖이라고 그랬죠, 그죠? 봐요. 이게 배젖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배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시험들이 다 또 그림에는 또 배젖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이 종자의 구조를 보면 종자 껍질이 있어요. 종자 껍질은 이제 종피라고 해요. 그다음에 배젖은 또 이제 한자로는 또 배유라고 하고요. 배는 이제 한자 그대로 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종자는 배젖이라고 부르고 어떤 종자는 떡잎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게 배젖이 있는 종자는 배유 종자, 떡잎이 있는 종자는 무배유 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제 이렇게 용어에 이제 막 홍수가 쏟아져 나오면 이제 멘붕이 오기 쉽죠. 이 반복하시면 차츰차츰 젖어드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유 종자는 대부분의 외떡잎 식물이에요. 배젖이 있는 종자는 외떡잎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벼, 보리, 밀, 옥수수 이런 것도 외떡잎 식물. 나중에 이제 우리 외떡잎 식물이 뭐고 쌍떡잎 식물이 뭔지는 한번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되게 이제 나란히 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뿌리가 이렇게 수염 뿌리고 이런 게 이제 외떡잎 식물이죠. 그리고 꽃잎이 세 장, 꽃잎이 세 장, 3회 배수인 게 이 외떡잎 식물이고요. 쌍떡잎 식물은 꽃잎이 네 장이거나 또는 5장이거나 이렇게 달라요. 이런 식으로 잎에서 다르고 그다음에 꽃의 모양에서 다르고 또 이제 물관이 이제 이렇게 동심원 형태로 물관이 있느냐 아니면 무작위로 있느냐 이런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뿌리의 형태도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배유 종자는 외떡잎, 무배유 종자는 쌍떡잎. 쌍떡잎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배유가 떡잎이니까, 그죠? 예. 쌍떡잎 작물은 무배유 종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꼭 예외가 있죠. 이런 예외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쌍떡잎 식물 중에서 감하고 피마자만 배유 종자예요. 지금 빨갛게 표시해놨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무배유 종자가 아닌 것은 그러면서 콩, 팥, 완두, 감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제 감이 답인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쌍떡잎 식물 중에 감피마자가 이 배유 종자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자 안에 있는 그 배유나 아니면 떡잎에 들어있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그죠? 이 배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저장된 물질들인데 이게 이제 뭐냐? 녹말이 있을 수가 있고 기름이 있을 수가 있고 기름만 있나요?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있잖아요, 그죠? 녹말은 탄수화물이 될 거고 유지는 이게 지방이 될 거고 단백질 종자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단백질 종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콩으로 두부 만들면 두부가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콩 같은 경우는 단백질 종자죠. 우리가 두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단백질 종자. 녹말 씨앗은 우리가 이제 뭐 되게 주식으로 맞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묵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녹말 씨앗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 종자는 기름을 짤 수 있는 종자예요. 호두라든지 아니 목화 같은 경우도 면실류라고 하는 기름을 짜거든요. 그다음에 유채도 유채 기름을 짜죠. 카놀라유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기름을 짤 수 있는 산초도 산초 기름 짜죠. 산초 같은 건 유지종자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저장 물질에 따라서 녹말 씨앗과 유지종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다음은 이제 종묘로 이용되는 이제 영양기관의 분류예요. 영양기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종자기능사가 아니라 종묘기능사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종자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양치에도 다루기 때문에 종자기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종묘까지 다루고 있다. 종묘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마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그리고 꽃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꽃눈 가지고 아삽하는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이제 하는 영양 번식이고요. 그 다음에 2% 하는 것은 대개 이제 베고니아라든지 다육식물들은 대개 2% 하죠. 그죠? 2%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로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지상줄기, 사탕수수라든지 포도나무는 아까 눈도 있었지만 줄기로도 또 꺾꽂이를 하니까 사과, 귤, 모시풀. 줄기들은 되게 이제 꺾꽂이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땅속 줄기로 생강, 연, 박하, 홉. 우리 맥주 만들 때 쓰는 넝쿨작물 홉. 그 다음에 이제 덩이줄기로는 감자, 토란, 돼지감자. 이런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알줄기로 글라디올라스 라든지 비늘줄기로 나리하고 마늘. 그다음에 흡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런너라고 하죠. 런너.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렇게 기어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런너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흡지라고 얘기합니다. 박하라든지 머시풀이라든지 딸기도 런너로 번식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딸기도 여기 쓰진 않았는데 이런 것도 영양기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뿌리로 하는 것들은 이제 지근, 지근과 이제 덩이뿌리가 있죠. 고구마라든지 달리아, 이게 이제 덩이뿌리에 속하는 거고, 지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상 그 땅속 줄기라고 보시면 돼요. 땅속에서 땅 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가지들을 이제 줄기들을 흡지라고 한다면, 땅 속에서 이렇게 포복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지근이라고 해요. 당나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지근을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종, 묘에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건 이제 좀 쉽죠, 그죠? 식물학적인 분류에 따라서 1년생인 애들은 초본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년생은 이제 목본묘라고 하죠. 근데 이제 다년생이라 하더라도 초본이 되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씨앗을 심어서 나오는 묘는 실생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꺾꽂이를 해서 나오는 묘를 삼목묘라고 해요. 그래서 실생묘는 되게 이제 씨앗으로 하기 때문에 수형이 예쁘죠. 위에서 씨앗이 이렇게 싹 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뿌리만큼 지상부에 가지들이 벌리기 때문에 나무의 형태가 아주 예뻐요. 대신에 이제 삼목묘는 이 꺾꽂이 약간 비스듬하게 꽂아서 만들어낸 묘종이니까 어때요? 나무 모양이 예쁘진 않죠. 삼목묘는. 그 다음에 이제 치목묘라고 하는 것은 휘무지라고 하는 묘예요. 휘무지. 그러니까 줄기가 축축 늘어지는 것들이라든지 복분자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런 애들, 복분자라든지 이런 애들을 되게 이제 이렇게 줄기를 늘어뜨려서 땅속에 묻어서 거기서 뿌리가 돋게 해서 나중에 이제 잘라서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휘무지묘를 이제 취목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취목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목묘는 젖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젖목은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실기에서 이제 한번 필기에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번 또 봐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그래서 그건 한번 이제 모여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젖목면은 이제 대목이 있어요. 뿌리 부분을 차지하는 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서 열매를 위해서 이제 가져온 애들을 접수라고 합니다. 대목과 접수를 연결한 게 젖목묘예요. 되게 이제 대목은 이제
그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경 적응력, 토양 적응력, 그다음에 흡비력 이런 것들이 강한 야생성이 강한 애들을 대목으로 삼고요. 이제 접수는 내가 원하는 과일의 모양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붙이게 돼요. 근데 이 접수와 대목도 서로 이제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서 어떤 대목을 쓰느냐에 따라서 붙는 게 있고 붙지 않는 게 있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과가 다르면 서로 안 붙겠죠. 또 과 안에서도 서로 붙는 애가 있고 안 붙는 애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대목을 쓰느냐에 따라서 접수에도 영향을 미쳐 가지고 열매가 커지는 거 또는 이제 키가 작아지는 거 뭐 이런 다양한 어, 어, 그 변화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종자의 형태와 구조를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양한 종자들에 대해서 다 이 구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하나 외우려면 머리 빠개져요. 까꾸라기가 있고 뭐 겉껍질이 있고 뭐 주심이 있고 과피가 있고 뭐 어린 놈, 배반, 어린 뿌리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보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더 기절하실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예. 저렇게 이제 글이 써져 있잖아요. 거기를 딱 지운 다음에 문제를 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샐러리가 있는데 지금 유근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우고 가로 딱 열고 여기 써라. 이게 이제 2차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근데 당연히 다른 것들은 용어가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닌 거 유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가려요. 이것만 표시해서 가로 열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져서 지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문제풀이 하면서도 계속 또 반복하고 뒷부분에서도 계속 반복하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수업 듣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종자의 품질, 종자를 생산할 때 되게 이제 출하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순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막 배추씨에 막 유채씨도 섞여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배추씨만 있어야죠. 그게 이제 순도고요. 그다음에 잡종 형질이 막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크기하고 중량도 균일해야 돼요. 종자 크기가 들쭉날쭉하면 안 되잖아요. 무씨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굉장히 튼실한 종자 무씨들은 금방 그 무도 커요. 근데 이게 쭉정이처럼 이렇게 간단한 무씨는 정말 나오다가 말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기도 일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정해야 만큼 이제 그 계산 중량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씨앗 하나하나를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천립중, 백립중 뭐 이래 가지고 100개 씨앗의 무게를 재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몇 알이 들어갔는지 이런 걸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자 봉투에서 이제 50립 이렇게 써 있는데 들어가 보면 진짜 세 보면 50립이 꼭 안 들어 있고 51립, 52립 막 이렇게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48개밖에 안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되게 이제 무게로 계산해서 대충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게로 계산하려면 반드시 크기가 일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서 포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색택하고 냄새, 색상이고요. 그다음에 냄새. 이것은 이제 색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외부적으로 이게 건강한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냄새도 마찬가지로 이게 상한 게 아닌지 변질된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 함량은 제대로 이제 건조를 시켜서 얘가 건조에 의한 휴면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수분이 어느 정도 보통 한 10% 전후로 이렇게 수분 함량을 유지해야 되는데 수분이 그걸 초과하게 되면 휴면을 깨고 얘네들이 생명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생명 활동 시작하다가 이렇게 말라버린 애들은 나중에 포장에 밭에 심었을 때 굉장히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분 함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전도. 그래서 되게 이 씨앗들이 얼마나 건강한 정도인지 건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건 이제 전자 테스트기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검사하는 기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전도 검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자 이제 보증 절차로 보면 검사 신청해서 포장 검사, 정자. 그러니까 포장 검사는 우리 여기 농사 용어에서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란 의미예요. 포장, 이 풍자 박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장이라는 얘기는 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농사 관련해서 포장 나오면 무조건 밭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종자 검사를 하게 되고 보증 표시를 해요. 그래서 보증 표시할 때 원원종인지 원종인지 보급종인지 보급종 2세대인지 이렇게 구분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증 표시에서 이제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건 그거예요. 기본 식물이 있고 기본 식물에서 새로운 이제 품종을 만들었을 때 1차 생산물을 원원종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더 개량을 한 것을 원종. 그리고 실제 이제 농가들한테 보급해야 될 종자들은 보급종 1세대 또는 보급종 2세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원종을 관리하는 데는 농진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원종은 도기술원이나 도종자원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급종은 또 이제 도기술원 중에서 종자관리소에서 이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 안에서도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이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런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그 세 기관, 네 기관 중에 하나에서 이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종자기능사 일들은. 그러면 이제 보증 표시가 되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후에 이제 이런 보증서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이후에 이제 하게 됩니다. 되게 이제 종자 관련해서는 클레임이 굉장히 많이 와요. 클레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1년 농사가 종자에 달려 있는데 종자가 잘못 생산이 되면 클레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한번 토종 수집할 때 저기 어디죠? 횡성 쪽에 이제 고냉지 쪽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가을에 이제 무밭에 무가 다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예. 가을에 무가 꽃이 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종자에서는 물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농부들이 뭐 변호사 쓸 일도 없고 굉장히 힘드니까 농부들이 대개는 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론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싸움을 하지만 되게 이제 농부들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이제 이게 해 나가려면 심으면서 이제 온도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면 농부들이 이겨요. 이제 무가 이제 이렇게 꽃이 피었다면 종자회사는 그럴 거예요. 아니 대관령이라도 보니까 갑자기 추웠다 더웠다 뭐 이러니까 얘네들이 봄인 줄 알고 이렇게 꽃이 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할 수도 있거든요. 종자회사에서는. 근데 농부는 일기에 관련된 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물론 이제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아보면 되지만 그런 걸로 이제 대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종자 자체의 문제였다라고 해서 이 다툼을 이제 이어갈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종자회사들은 되게 이제 이런 클레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래서 종자를 이렇게 보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의 이제 품질에 있어서 내적 조건과 이제 외적 조건이 있는데
외적 조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품질에 있어서 이제 내적 조건은 유전성이에요. 유전성. 그다음에 이제 발화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충해 이것들에 대한 조건들을 다 이제 갖추어서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발화력 관련해서는 이제 순활종자라고 하는 이제 수학이 있어요. 근데 이 종자 기능사에서 수학 문제는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학 문제가 나중에 안 나오 유전학에서 조금 나오긴 하는구나. 그것도 굉장히 뭐 통계적인 부분이라서 계산을 할 정도로 복잡한 계산을 할 정도의 문제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여튼 내적 조건에서 유전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발화력이 90% 이상인지, 그다음에 병충해 종자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품질의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업이 어느 정도가 진행이? 시간이? 2시간. 자, 네. 녹화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종자 검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사 신청하고 포장, 아까 밭이라 그랬죠, 그죠? 밭 상태를 이제 검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밭 상태를 검사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타가수분 작물일 경우는 나중에 격리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품종이 교잡이 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격리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박과작물들은 또 여기 되게 박과작물들은 박과작물들도 특히 이제 격리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서 이렇게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장들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고요. 중량 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료를 채출해서 로트별로 이렇게 매 포장 단위로 이렇게 시료 채출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시료 추출도 종자 단위별로 시료의 개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로트별 수량도 이제 한번 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뢰 검사라든지 이제 결과 판정을 하고 검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검사 항목을 보면 이제 순도 검사, 그다음에 이제 교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자, 특히 이제 잡초 종자들이 이렇게 좀 혼입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다른 종자들이 잡초 종자들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사해요. 특히 이제 벽시 같은 경우는 벽시하고 PC가 크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PC는 벽시 이제 껍데기에 이렇게 털이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 털 사이에 들어가서 있어요. PC가. 그래서 굉장히 찾아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발화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분 잘 건조를 시켰는지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립중 입자 이제 1000개를 씨앗 1000개를 골라내서 그게 이제 무게를 재는 천립중 검사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종자가 이게 생활력이 있는지 생명력이 있는지에 대한 이제 전자 검사, 이게 이제 종자 건전도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걸 이제 품종으로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제 검증한 이런 7가지의 검사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 기관은 이제 국제 종자 검사 협회고요. 이것도 이제 국제 종자 검사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종자 기능사를 규정하는 이제 그런 법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 종자 검사 규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업하는 내용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이제 검사 항목에서 또 이제 형태적인 특성을 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특성 조사, 그다음에 유묘, 그러니까 어린 모종의 특성도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어린 모에서부터 열매를 맺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씨앗을 맺기까지의 전체 생육 과정들을 검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화학적인 검증도 하고요. 생화학적 검증은 아까 이제 건전도 검사에서 봤듯이 자외선 현관 검증이라든지 페놀 검사라든지 염색체수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분석법에서 이제 또 이제 영상적으로 이게 적외선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영상 분석도 하고요. 그다음에 분자생물학적인 검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거의 GMO 형태의 이제 단계의 이제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분자생물학적 검정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목화씨라든지 유채씨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유전자 조작한 씨앗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사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분자생물학적인 검정을 통해서 별도로 GMO 종자들을 골라내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GMO 종자는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아직 금지돼 있기 때문에 가공품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는 이미 들어와서 제1위 수입국이라서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씨앗은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잠깐 이제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면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자 보증을 할 때 이제 국가 보증과 이제 자체 보증이 있는데 되게 이제 국가기관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종자 관리사라든지 종자 기능사가 있고 그다음에 종자 기사가 있고 가장 높은 단계가 종자 관리사예요. 종자 관리사를 얻으려면 관련된 업종에 오랫동안 이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죠. 기사를 따고 나서도. 그래서 이제 종자 관리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이제 보증을 행하는 자체 보증이 대부분입니다. 국가 보증을 이렇게 이제 민간에 이렇게 이관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친환경 인증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무슨 뭐 호서대학이니 뭐 무슨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 이런 데에서 위탁해서 친환경을 인증을 내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종자 보증 안에 보증 종자 안에 이제 분류번호, 종명, 품종명, 로트번호, 발화율, 이품종률, 유효기간, 수량, 포장일자, 보증기간 이 항목들이 다 이제 적혀 있어야 이게 이제 보증종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렇게 마대푸대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증종자라고 하는 표시를 파랗게 별도로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채소 종자 정도는 이런 게 다 안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큰 포장 단위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 재배의 모습을 이제 보시면 최종포의 이제 선정, 그래서 이제 기상 조건과 토양이라든지 최종포의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하게 봐요. 그래서 기상 조건에는 이제 기온, 강우, 그다음에 일장이라는 얘기는 해의 길이, 그다음에 이제 토양이 이제 산성인지 뭐 알칼리성인지 아니면 토양 안에서의 전기 전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포의 환경도 어느 지역인지 주로 이제 당근이라든지 이런 작물들의 체종은 남부지방에 국한돼요. 왜냐하면 이제 남부지방이 따뜻한 날씨가 이제 유지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되게 이제 당근을 체종하는 체종포는 남도 쪽에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자라든지 뭐 이런 바이러스에 약한 품종들은 고냉지에 선선한 기후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지를 지역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포장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위에 있는 기상 조건에 있는 그런 토양 포장에 이제
격리 구조라든지 격리라든지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표시가 격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우스 단위로 아예 한 품종만 전체를 다 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꽃가루가 들어오지 않게. 이건 이제 양파를 체종하는 체종포예요. 여기 이제 그물이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쓰러지지 말라고. 이게 이제 꺾이잖아요. 이게 위로 삐쭉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물을 설치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면 좋지고요. 포장에 있어서의 건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주의해서 체종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종포 관리에 있어서 이제 포장 격리, 아까 얘기했죠. 타가 수분의 작물의 경우는 격리 조치를 해야 돼요. 다른 구류에서 다른 품종의 꽃가루가 날라오지 않게 하려면 별도로 이제 포장 격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하우스 단위로 이렇게 격리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곤충이 이렇게 수분을 매개하는 곤충들이 있는 작물들 같은 경우는 그물망을 이렇게 쳐서 수분 매개 곤충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오른쪽 사진 보면 위에 뭐가 쳐져 있죠.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곤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파종을 하고 일항넓이와 포기 사이. 이건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재배 관리의 일항 넓이라든지 포기 사이하고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정지 및 착과 조절. 그래서 정지는 이제 땅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착과 조절은 과일을 얼마 정도 달게 할 건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엄청나게 많이 꽃이 피거든요. 근데 그 꽃에서 다 씨앗을 맺게 하려면 되게 이제 늦게 나온 애들은 다 축쟁이가 돼요.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애들조차도 양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되게 이제 착과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솎아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관계는 물대기, 관계는 이제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시비는 이제 거름에 대한 이야기. 꽃이 피고 이때부터는 주로 이제 인산질이라든지 이런 거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거름을 제대로 안 주면 축쟁이가 또 생겨요. 그다음에 이형주,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다른 형태로 이상하게 생긴 애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형주.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보리면 옆에 보리밭인데 보리밭이면 이렇게 키가 일정해야 되는데 어떤 놈은 키가 삐죽하게 큰 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어디서 다른 씨앗이 혼입됐거나 아니면 그 전때에 이제 결잡이 이루어졌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분은 이제 자가 수분하는 애들도 있지만 또 이제 타가 수분하는 애들도 있어서 타가 수분하는 경우는 되게 이제 수분 곤충, 그죠? 그래서 이제 수분 매개 곤충들을 이제 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인공 수분을 해서 사람이 직접 이 꽃가루를 이렇게 묻혀주는 그런 식의 이제 수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초는 우리 풀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잡풀 씨앗들이 이 종자에 혼입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재배하는 최종하기 위한 작물들의 성장에 이제 저해가 되는 이제 풀들은 제거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거고요. 병해충 방제는 일반 재배와 같은 맥락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병해충 방제 중에서 이 정자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병해충 방제는 대개가 이제 그 착과 열매가 묻고 씨앗이 맺혔을 때의 이제 병해충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열매 안에 씨앗 안에 이게 구멍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기생하는 그런 이제 벌레들이 있거든요. 우리 흔히 이제 공라방이라든지 존벌레라든지 얘네들이 이제 특히 그런 종류에 속해요. 그래서 열매 이제 다 황숙기, 노숙기에 들었을 때 이런 병해충 방제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확 후 또 탈곡 후에도 또 다른 이제 병해충들이 이제 중요하게 방제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수확하고 탈곡하고
정산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자의 수명을 보면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과목입니다. 단명종자, 상명종자, 장명종자. 그래서 농작물 중에서 단명종자는 콩, 땅콩, 목화, 옥수수, 해바라기, 메밀, 기작. 채소류에서는 강낭콩이라든지 상추라든지 파, 양파, 고추장. 화훼류에는 베고니아, 핀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은 단명종자는 이 파, 양파,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백합과 작물들이 많고요. 상명종자는 곡식 종류들, 그다음에 장명종자는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뭐 토마토, 가지, 수박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화훼류도 나오긴 하는데 화훼류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되게 농작물류와 채소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퇴화를 해요. 자연적으로 퇴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전적인 퇴화를 보면 유전적인 퇴화, 그다음에 이제 생리적인 퇴화, 병리적인 퇴화, 그다음에 저장 종자의 퇴화 이렇게 있는데 유전적인 퇴화는 자연적인 교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 교잡률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퇴화 교잡률 이것도 되게 이제 벼였나 보리였나 이걸 주로 물어봐요. 교잡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몇 대에 걸쳐서 이걸 계속 연작하는 계속 그 씨앗을 다시 받아서 다시 받고 다시 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년 이후에 교잡률이 얼마나 이를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유전적 퇴화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수수는 자연 교잡률이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이제 생리적인 퇴화하고 병리적인 퇴화는 거의 비슷해요. 생리적인 퇴화는 이 자체에 이제 종자를 수확해서 이렇게 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면에 자연스럽게 이제 돌입하는 게 아니라 휴면 상태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리적인 퇴화라고 하고요. 병리적인 퇴화는 이제 병에 걸려서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이제 공라방이라는 어떤 벌레, 해충에 의해서 퇴화되는 것을 병리적인 퇴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장 종자의 퇴화 가운데서는 이제 저장 물질 자체가 우리 뭐 들깨라든지 이렇게 유지 종자들이 이제 산패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저장 물질에 있어서의 변질로 인한 퇴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 종자의 퇴화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선종, 선종,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정선이라고도 하고 정선. 그러니까 이제 씨앗만 이제 골라내는 작업이죠. 씨앗을 보면 이렇게 이제 벌레가 먹은 애들도 있고 뭐 잡풀도 있고 또는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골라내는 방법인데 육안에 의한 방법은 되게 이제 콩 같은 경우죠. 콩알을 놓고 동글동글하고 큰 거. 그다음에 용적에 의한 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크기 선발인데 그건 이제 되게 채를 통해서 용적에 의한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량에 의한 선발은 되게 이제 무게, 그죠? 무게가 이제 나가는 것들. 이건 이제 천립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서 평균치가 있겠죠. 계속 종자를 생산하다 보면 천립중을 재봤더니 이게 떨어지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중량에 의한 선발들을 따로 또 크기 선발을 한다든지 무게 선발을 해서 요즘은 이제 이런 이제 선발기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중량에 의한 선발을 하고요. 비중에 의한 방법은 물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담가서 가라앉는 애들은 이제 우량한 종자고 떠 있는 종자들은 이제 골라내는 그런 방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색택에 의한 방법은 육안에 의한 방법하고 비슷하긴 한데 되게 이제 색채 선별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이제 콩 종자 중에서 뭐 보랏빛
무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반병이라고 하는 병이거든요. 그런 거 골라낸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콩의 색상이 이렇게 옮아오는 현상도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뭐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걸린 거라든지 그런 이제 결과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골라내는 게 선종입니다. 그래서 선종에 있어서 이런 5가지 방법 외에도 요즘은 다양한 선종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선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종 이후에 이제 종자 소독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화학적 소독도 하고 이제 기피제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물리적 소독도 하게 됩니다. 화학적 소독은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유황탄 물에다가 이렇게 종자를 푹 담궈서 종자의 겉표면에 이렇게 있을지도 모르는 이제 곰팡이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멸시키는 그런 방법이 이제 화학적 소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피제 처리 같은 경우는 보관 과정에서 이 공라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훈증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기피제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소독은 이제 온탕 침법이라든지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담그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건열 처리, 아예 건조한 상태에서 열을 불어 넣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냉수에 담갔다가 온탕에 담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냉수 온탕 침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처리 방법에 따라서 어떤 종자들을 거기에다 이제 적용하는지는 이제 또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침종 이제 종자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침종을 하게 돼요. 침종을 하는 얘기는 이제 발화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단계는. 그래서 이제 발화가 빠르고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에다 이제 담그는 거죠. 그래서 수온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경수하고 연수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연수라는 얘기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물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농약이나 이제 친환경 방지를 할 때 연수기를 써서 이제 필터를 통해서 연수를 만들기도 하는데 빗물이 가능하면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연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류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수에 속하고 되게 이제 경수는 이제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수돗물도 연수에 속하더라고요. 거품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산소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종자를 발화시키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 그러면 온도, 그죠?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산소예요.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그 광합성을 하는데 왜 산소가 중요하지? 발화를 할 때는 이파리가 있으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파리가 없잖아요. 싹이 나오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돼서 이 씨앗에 있는 저장 물질들을 분해를 해서 싹을 틔우는 물질을 만들어내야 돼요. 영양 물질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산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씨앗을 발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산소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자 무게의 30% 정도의 수분을 흡수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이제 계산을 해서 물 양을 이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자의 발화와 생육 촉진 관리를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최하라는 것을 해요. 최자가 잠깰 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 최자도 있죠. 최면할 때는. 그래서 최면하고 반대의 최자예요. 잠들 최자가 아니라 잠깰 최자. 그러니까 싹의 눈을 잠들어 있는 애들, 휴면하고 있는 애들을 깨워주는. 보통은 이제 물에 담그면 최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작물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만약 우리 그 참나물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얼렸다가 이렇게 얼렸다가 풀리게 해야 얘네들은 겨울을 났다고 생각해서 잠을 깨요.
또 반대로 또 건초 그 목초류로 쓰는 씨앗들은 대개 이제 수단그라스라든지 이런 목초류의 씨앗들은 불에다 그슬려야 잠이 깨요. 예. 그래서 이제 각 씨앗들마다 이렇게 잠을 깨는 과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체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밍은 이제 싹을 어느 정도 이제 틔우기 위한 이제 조치들이라고 해서 되게 이제 뭐 그 목화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겉 표면을 사포로 이렇게 문질러서 물이 잘 스며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이제 전발화 처리하고 이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이 싹이 포장에 나갈 단계까지로 이제 경화시키는 굳히기, 모종 굳히기를 이제 경화라고 합니다. 모종 굳히는 단계들을 이제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종자들 같은 거는 과사나무를 해야 돼요. 과사나무.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에다 침종할 때 이 물에다가 과산화수소를 일부 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파는 과산화수소가 되게 이제 3% 과산화수소거든요. 네. 그것을 한 5대1, 10대1 정도로 이렇게 물에다 섞어주면 물 속에 있어서도 얘네들이 이제 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발화가 촉진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기타로는 이제 저고온 처리라든지 발화 촉진 물질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박피 제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해서 발화가 균일하게 이렇게 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자를 생산하게 되면 이후에 이제 종자 코팅을 하게 돼요. 종자 코팅을 하게 되면 이제 필름 코팅도 있고요. 종자 코팅, 펠렛, 피막 종자, 장환 종자, 테이프 종자, 매트 종자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종자를 코팅하는 이유는 종자가 이제 굉장히 미세 종자일 때 파종기를 통해서 파종하려면 되게 이제 이게 너무 미세 종자면 파종기가 그걸 적응 못하죠. 되게 이제 막 우르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좀 기계화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코팅을 하게 됩니다. 펠렛 형태로도 하게 되고요. 피막을 씌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길다랗게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이프 종자와 매트 종자는 아예 이제 종자를 그 테이프라든지 이런 데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를 끌고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이렇게 테이프만 묶기만 하면 바로 이제 파종이 되게. 매트 종자는 이제 아예 그 테이프가 아니라 더 넓은 이게 참깨 같은 경우가죠. 요즘 참깨 비닐에다가 아예 참깨 씨를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그런 이제 매트가 있어요. 네. 이 참깨를 이제 대단위로 이렇게 심는 농가들을 위해서 보급되는 종자들인데 이렇게 이제 붙여서 보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자 코팅은 땅벌레들이 먹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화학적인 약품을 섞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새들이 먹지 않는, 새들이 싫어하는 콩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먹었을 때 따끔한 맛을 내게 해서 못 먹게 하는, 그리고 땅벌레들이 못 덤비게 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파종 기계화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농사의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 이런 형태로 종자 코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자의 훈증 처리, 종자를 이제 보관했을 때 이제 훈증하는 건데, 이건 이제 곡식 종자들이 특히 이제 이렇게 비닐로 씌운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훈증 처리를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집에 뭐 바퀴벌레 잡으려면 그 바퀴벌레 훈증기 있잖아요. 그 방 안에다 들여놓고 하루 동안 식구들 다 집을 떠나 있고, 그러면 이제 바퀴벌레들이 다 나와 죽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창문 열어서 그 한 경험이 저도 있는데, 음, 요즘 뭐 모기약도 모기향이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약품들이 메틸브로마이드라든지 에피슘이라든지 사염화탄소, 이황화탄소, 그다음에 이염화, 에틸렌, 청산화수소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약들은 이제 나중에 약재들만 또 다뤄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점차 익숙해지실 겁니다. 종자 발화에 있어서 종피를 뚫고 나와서 종자에서 유화는 이제 싹이고 유근은 어린 뿌리죠. 이게 출현하는 것이 이제 종자의 발화고요. 그래서 이게 발화세가 크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자 발화에 필요한 3대 조건 아까 반복했죠, 그죠? 수분, 온도, 산소. 이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종자 발화 시에 지질대사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 이건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그 식품 당연히 이제 효소니까 아제가 들어가죠. 소화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지질이니까 리파제죠, 그죠? 그러면 당질은요, 아밀라제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당질은 아밀라제, 지질은 리파제. 그러면 단백질은 뭐죠? 단백질 또 무슨 아제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식물에서도 이 저장 물질들을 분해해야 이 어린 배에다가 양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장 물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화 효소가 이렇게 분해해서 양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자 발화에 또 미치는 이제 주요 온도는 이제 최저 온도, 최고 온도, 최적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25도 이 정도가 이제 대개 최적 온도로 이렇게 되게 되고요. 최고 온도는 35도 뭐 이 정도가 이제 되고요. 최저 온도는 이제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보통 내한성이 강한 뭐 시금치라든지 뭐 배추라든지 이런 내한성이 강한 애들은 10도 정도면 충분하지만 그 외에 다른 애들은 20도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죠. 열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추라든지 가지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또 20도 이런 식으로 체조 온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들은 이제 작물마다 또 이제 진행하면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종자의 출하, 새싹이 이제 아까 발화는 유화와 유근이 나오는 거고 종자의 출하는 이게 새싹이 지상으로 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발화는 이제 출하까지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발화의 내적 조건은 유전성의 차이, 그다음에 종자의 성숙도, 종자의 휴면 여부에 따라서 발화의 이제 내적 조건이 갖춰지고요. 발화에 영향을 끼치는 광효과에 미치는 요인도 종자의 나이라든지 물에 담궈놓은 시간이라든지 물의 온도,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청적 발화를 시켰을 때 청적 발화에 시켰던 그 모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놔둡니다. 종자의 이제 광조건, 발화에 있어서 이제 광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광성 종자, 되게 이제 광발화성이라고 하는데 햇볕을 봐야 발화가 잘 되는 애들. 그다음에 안 발화, 햇볕을 보지 않아야 발화가 잘 되는 애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립성인 건 애들은 뭐 그래도 좋고 없어도 좋고 I don't care 라고 하는 이제 중립성 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광성 종자는 햇빛을 좋아하는 종자들은 대개가 다 국화과 작물에 많이 있어요. 우엉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추라든지 뭐 이런 국화과 작물들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십자화과 작물 중에서 가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호광성 종자인지 아닌지 이걸 기억해 두실 수가 있고요. 형광성 종자, 안발화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파하고 양파예요. 그래서 이제 파하고 양파 같은 경우는 햇빛을 가려주면 훨씬 더 발화를 빨리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화공류라든지 대부분의 콩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뭐 빛이 있건 없건 똑같이 발화를 합니다. 이제 그 사례를 몇 가지를 이제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자에 이제 특별한 발화 조건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수중 발화, 특히 수중 발화하는
작물에 속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수중발하는 것 상추가 수중발한다. 네. 상추가 가장 많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수중발하는 작물은 상추다. 그다음에 이제 오이는 15도, 45도에도 가능하나 항상 적당한 온도는 25도, 35도에 발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온 조건에서 발화하는 애들. 배추하고 시금치는 오히려 이제 항상 일정한 온도보다는 서늘했다, 따뜻했다 이런 상태에서 훨씬 더 발화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뭐 우리가 하우스에 시설에다 하더라도 밤낮에 이제 온도 차이를 별도로 이제 이렇게 설정해서 주거든요. 밤에 온도 떨어질 거 생각해서 미리 막 온도를 더 주거나 그렇지 않고요. 밤에 자연스럽게 온도 떨어지는 것, 최저 온도 이하로만 안 떨어지게 하는 이유가 이런 변온 조건에서 발화하는 작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종자의 발화 과정, 이건 이제 보시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물에 들어가서 물을 흡수하는 단계. 물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땅 속에 있는 산소를 이렇게 공급받아서 분해 효소를 형성하죠. 아까 얘기했던 소화효소 지질이 이제 대부분인 이제 유체 같은 경우는 이제 리파제가 이렇게 분해 효소로 작용해서 양분을 생장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저장 양분에 이제 분해되면 이게 이제 생장점으로 다시 이제 옮겨가는 것. 이걸 이제 전류라고 해요. 전류라고 하고 잎사귀가 낮기 때문에 또 광합성이 이루어지면 그 광합성 물질들이 또 옮겨가는 것. 이런 과정들. 그리고 광합성이 이루어지면 그걸 또 이제 재합성해서 저장 물질로 가든지 아니면 또 생장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 생장을 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 위에 이제 전분이 이제 이렇게 효소에 의해서 변환돼서 이제 배축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유근하고 유화가 이제 출현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그냥 사례로 든 거고요. 아래에 있는 과정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종자가 이제 성숙하는 단계에서를 보면 배 발달 단계가 있고 영양분 축전 단계가 있고 성숙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씨앗이 맺히면 이게 이제 배가 발달하는 단계가 있고 영양분 축적 단계가 있고 성숙 단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콩이 꽃이 피고 이렇게 콩꼬투리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수분 함량이 80%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양분 축적 단계가 되면 그게 이제 수분 함량이 좀 떨어지죠. 그죠? 우리 한 수분 함량이 50% 정도 떨어지고요.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수분 함량이 10에서 20%. 그리고 이것도 이제 건조기를 거치면 이제 10% 미만의 이제 보관 단계에 이제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분 함량 80%, 50%, 10%, 20%도 시험에 나옵니다. 처음에 종자가 형성될 때는 80%고 종자의 이제 영양분 축적 단계에서 50%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자 기능사가 되게 이제 벼라든지 곡식 종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종자는 5대 곡식 작물에 국한돼요. 채소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민간 종자 회사들한테 다 이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벼, 보리, 밀, 감자, 콩 이것은 이 5대 작물은 국가에서 관리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채소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곡식작물에 대한 것들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벼의 일생이라든지 보리의 일생이라든지 이렇게 감자 또는 이제 이 5대 작물에 속하는 작물들의 일생들을 따로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벼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작물이잖아요. 채소 농사는 굉장히 많이 지어봤는데 벼 농사 짓는 것은 또 안 해봤으니까 특히 이제 벼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경험이 없어서 좀 우리 관악은 이제 같이 벼도 심어보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벼의 일생들은 아무래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벼도 그렇고 이제 다른 작물들이 대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영양성장기를 거칩니다. 영양성장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체를 키우는 거예요. 벼가 자라서 잎사귀를 많이 확보해야 광합성을 많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 시기를 이제 영양성장기라고 하고요. 영양성장기가 지나면 이제 생식성장기로 돌아섭니다. 드디어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후손을 보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영양성장기와 생식성장기 중간에 시기를 또 이제 교대기라고 하는 시기를 또 별도로 두기도 합니다. 교대기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사춘기겠죠. 사춘기. 그래서 한참 이제 생식성장으로 돌입할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교대기라고, 식물에서는 교대기라고 합니다. 영양성장기에서는 이제 이항을 해서 활착기가 있고 분월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새끼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심었을 때는 두세 포기만 심었는데 나중에 보면 자라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자라 있죠. 그걸 이제 분월이라고 해요. 새끼치기를 한 거예요. 뿌리에서 새끼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분월이라고 하는데, 분월이 이제 유효분월이 있고 무효분월이 있는데, 유효분월이 이제 되면 여기서 이제 이삭이 맺혀서 알곡이 충실하게 달릴 수 있는 애들은 유효분월이라고 하고, 나중에 분열하는 애들은 나중에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맺히기 전에 이미 서리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열을 해봤자 알곡을 못 달죠. 또는 이제 달더라도 쭉정이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효분열기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유효분열기에서 이 무효분열이 많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 이제 물을 좀 뺍니다. 중간 물떼기를 해요. 그래서 무효분열이 좀 숫자가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수가 형성된다. 이삭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그다음에 수인기는 이제 이 안에서 잉태된 이제 이삭이 이렇게 삐죽하게 나오는 그런 시기고요. 그다음에 이삭이 나와서 익어가는 동숙기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하면서 반복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벼의 이제 생산 능력과 수용 능력. 생산 능력은 이제 소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소스죠. 광합성화해서 생산하는 포도당을 만드는 능력인 거예요. 그럼 수용 능력은 포도당을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 싱크라 그래요. 싱크.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어딘가 이렇게 소스가 만들어졌으면 그것이 가라앉는 데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소스, 싱크 둘 다 S로 시작하는데 생산 능력과 수용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높으려면 잎사귀가 많아야죠. 그죠? 잎사귀 면적도 넓어야 되고. 이게 이제 물질의 이제 생산 능력이에요. 잎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잎사귀가 이게 쳐져 있으면 햇빛을 제대로 못 받죠. 잎사귀가 똑바로 서서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걸 이제 수광태세라고 그래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이 자세를 만드는 게 이제 생산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수용 능력은 이삭수가 많아야 저장을 많이 하겠죠, 그죠? 이삭당 이상 코스라든지 알무게라든지 이걸로 이제 이 작물의 저장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과 수용 능력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자를 이제 휴면을 시킬 때 발화를 억제시키는 물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휴면 유도 물질, 휴면 타파 물질로 아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라든지 시아나수소, 아브시스산,
페놀성 화합물, 쿠마린. 이게 이제 발화 질의 물질이고요. 주로 이제 ABA하고 쿠마린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제 발화 촉진 물질로는 이제 지베레린이라든지 시토키닌, 키네틴, 옥신 뭐 이런 식으로 발화 촉진 물질. 아까 우리 씨앗 발화시킬 때 과산화수소 넣는다 그랬잖아요. 물에다가. 그래서 발화 촉진 물질에 속하는 겁니다. 약품 이름도 많이 나오고 화학 물질도 많이 나와서 계속 반복하면 이제 젖어드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자가 이제 휴면을 하는데 성숙한 종자에 이제 적당한 발화 조건을 주어도 일정 기간 동안 발화하지 않는 현상이 이제 휴면이에요. 그래서 원래 씨앗들은 이제 자발적인 휴면이 있어요. 근데 자발적인 휴면이 없이 자발 휴면을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이제 콩 같은 경우는 수확하고 나서 휴면이 없어요. 그냥 물에다 담가 놓으면 콩나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무씨 그다음에 뭐 이런 되게 새싹 채소로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은 되게 휴면이 없어요. 자발적인 휴면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시금치라든지 또는 이제 감자라든지 그건 수확하자마자 바로 싹이 나진 않아요. 시금치 수확하자마자 바로 뿌려보세요. 발화 안 합니다. 2달 동안은 자발적인 휴면에 들어가요. 그에 반해서 이제 타발 휴면은 우리가 이제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수분을 없게 건조시키고 온도를 떨어뜨리고 산소를 공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적당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결국 이제 휴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자의 2차 휴면은 파종된 이후에 종자 발화하기에 부적당한 조건에 잠시 동안 두면 이게 돌입하는 휴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종을 했는데 건조한 그러니까 메말라서 물이 없으면 이게 다시 휴면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물을 다시 이제 공급이 되면 다시 이제 이렇게 발화하는 이런 방식이 2차 휴면을 하는 종자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자의 휴면에 있어서 이제 별도의 개념일 수도 있는데 후숙의 개념이 있어요. 발화력이 없던 종자를 이제 일정 동안 과실이나 실문치에서 분리하지 않고 보관해서 발화력을 갖게 하는 방법. 그걸 이제 후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되게 뭐 인삼 씨앗이라든지 아까 시금치 얘기했는데 시금치도 그 자발적인 휴면 기간이 사실은 후숙 단계예요. 이 후숙 단계 일부러 이제 이 휴면과 같은 개념의 이제 후숙인 거죠. 그러니까 인삼 같은 경우도 진생베리에서 인삼 씨앗을 이렇게 벗겨내서 이걸 다시 심게 되면 발화를 안 해요. 얘네는 나중에 다시 후숙 또는 이제 발화 촉진과 관련된 이제 이런 보관 방법 이런 걸 통해서 후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씨앗이 건전한 종자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어휴, 시간을 맞춰보려고 애를 썼는데 내용이 많아서 좀 말이 좀 빨랐어요. 종자의 휴면 타파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물에다가 담근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종자 껍질을 이렇게 사포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온의 적습 저장, 그래서 이제 뭐 인삼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해서 처리한다든지, 그다음에 황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껍질을 이제 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화를 방해하는 애들을 이제 처리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복합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파종기의 변경. 그래서 이제 파종 시기를 워낙 고온기에 이제 파종해서는 안 되는 애들은 이제 파종 시기를 이제 변경을 해서 휴면을 타파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시금치라든지 또 배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변온 시기에 제대로 이제 이렇게 발화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변온 처리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휴면 타파 물질을 배웠죠. 우리 지베렐린이라든지 뭐 과산화수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제 처리를 통해서 휴면을 타파하기도 합니다. 자, 거의 입에다가 그냥 오토바이 달듯이 이렇게 했어요. 중간중간에 들어온 질문들이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네요.
종자와 과일 설명을 했는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셨는데 영상을 좀 보시고요. 녹화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타가는 다른 구루의 꽃. 예. 그러니까 배추꽃 안에서도 꽃이 여러 개 피는데 그 옆에 있는 꽃이 아니라 다른 그룹, 다른 포기에 있는 꽃을 이제 타가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 질문이 없으신가 봐요. 지금 멘붕 상태에 빠지신 거 아니죠? 내용이 하도 많아서. 어떠신가요? 우리 그 임봉쌤은 그 굉장히 그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 아니 자격증보다도 이 종자 공부를 하고 싶어서도 있고 예,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요. 예. 오늘은 조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바람에 앞부분을 못 들었네요. 늦게 들어왔는데 이게 그런데 동영상을 어디다 올리시길래? 우리 그 김인규 여기 선생님이 관악시아도선의 김인규 선생님이 동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저한테 인규 선생님이 주시면 제가 밴드라든지 어디 유튜브라든지 만들어서 공개하는 장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 호감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주실 분들 좀 주십시오. 뭐 너무 곤란하신 분들 아니시면 비디오를 한번 다 켜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다 사진이셔가지고. 일단 오늘 너무 첫 시간인데 많은 내용들이 갑자기 음소거가 됐어. 튕겨 나가셨나 봐. 갑자기 음소거가 네. 갑자기 음소거가 됐네요.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 오늘 이제 팍 하고 던져주셨는데 다시 곱씹어 보면서 돌아봐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PPT 자료는 가급적이면 수업 전에 저희가 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좀 출력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출력을 해서 이렇게 필기를 하시는 게 좀 왜냐하면 수업 내용 안에 다 제가 말한 게 안 들어가잖아요. PPT 안에 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책을 제가 또 이제 이게 스캔을 할 거예요. 교재를 스캔을 해서 책 스캔하면서 그 교재 안에서 또 이렇게 수업을 할 거니까 네, 너무 책을 늦게 구입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석 선배님은 어떻게 복습이 되셨어요? 저요? 네. 복습도 어려워요. 기능사 최우수 점수로 합격을 하신 분이 아니 무슨 말씀을요? 아니 간당간당한다 있었는데. 이거 진짜 이거 다시 단숨에 공부- 합격하셨어요. 단숨에 1, 2차를 그냥. 오, 네, 지금 저기 다시 공부하니까 이해는 훨씬 더 빠르네요. 그래요? 네, 공부할 때보다. 오원숙 선생님은 종자 기능사 없어요? 네, 저는 없습니다. 도시농업계에 오랫동안 활동하신 선생님이신데. 글쎄요,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제가 또 딴 길을 트는 바람에 그 이제 종자를 혼자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또 다른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그 한자를 곱씹으면서 용어를 혼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항상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벼락치기가 안 돼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있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마침 이렇게 대표님 해주신다 그래서 일단 들어서 이해를 하면 눈으로도 좀 빠른 속도가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시험을 좀 봐서
제대로 한 장 다시 얻고 싶네요. 참고로 참 그 뭐야 큐넷이라고 하는데 네, 가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부터 시험 접수거든요. 1월 말 접수했어요, 저는. 하셨어요? 네, 다른 아침에. 분들도 우리 염태희님 그 아시죠? 큐넷 건설 중장비 기사 땄으니까 큐넷 회원으로 들어갔을 될 것 같은데 일찍 그 시험 접수를 해야 자기가 원하는 시험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주도 가서 시험 볼 수도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 제주도 오늘 가서 등록했습니다. 아 그래요? 456 아마 이렇게 접수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시험은 아마 27일, 26일, 7일, 8일, 9일 중에 이렇게 시험을 보게 돼 있을 거예요. 3일 시험 본다고. 4일에 걸쳐서 시험 보는데 이제 원하는 장소가 예. 일찍 찹니다. 도시 지역이 빨리 차요. 그리고 되게 이제 그러게. 경주 가서 시험 보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등록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한 3번 정도 올해도 한 3차까지는 있을 거예요. 시험이 1차 필기가 3차까지 있고요. 2차도 이제 3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를 합격해 놓으면 다음 해까지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금방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사신 분들은 앞부분에 키워드만 일정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키워드.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키워드. 그래서 이제 단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한 이제 4-5줄 이렇게 나오는 키워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매일은 좀 그렇고 계속 써서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2차에는 다 필기거든요. 1차는 쉬워요. 찍으면 되니까. 근데 2차는 써야 돼요. 근데 쓸 때 기본 개념이 주로 이제 얼마만큼 들어가야 이게 합격하는지가 판명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이제 쓰는 연습들을 좀 꾸준하게 하시면 2차를 준비하는 것을 병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는 실기가 아니라 그 필답형이에요. 필답형으로 바뀐 거예요? 예. 예전에는 실기라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아, 앞에서 원래 설명을 그렇다고. 했는데 그 실기로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농고나 이제 과학고 뭐 이런 데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검사하는 사람마다 이 평가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잘못 들어가면 다 떨어지고 어느 학교 가면 다 합격하고 이런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기농 기능사라든지 작물보호 기능사라든지 다 이번에 필답형 다 바뀌었어요. 네, 유기농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실기에서 했던 과정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기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은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과정들을 한번 미세종자 파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면 기억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보든지 아니면 제가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든지 해가지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학 만들기라든지 몇 가지 같은 경우는 봐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별도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조건이 좋아져서 만날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이제 그 관악에서 처음 들어오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질문이나 소망이나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네, 어려워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아무튼 책을 일단 구입해서 문제를
문제 익숙해지면 금방 풀어요. 문제에 대한 용어들을 이제 가능하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보더라도 좀 순서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책을 이제 보면서 또 다시 정리하다 보면 이제 이미지하고 그런 것이 다시 이제 복습이 될 겁니다. 염태희님 더 벗겨졌어 왜? 없으면 이상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업입니다. 네, 금요일 네, 날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